지금까지 책의 챕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머신러닝 혁명 서문 및 1장을 했고요. 매진말까지 했습니다. 먼저 그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2장에서 마스터 알고리즘의 탄생을 보여드렸고,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지도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지도학습이 이 책의 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호주의자, 두 번째 연결주의자, 세 번째 진화주의자, 네 번째 베이즈주의자, 다섯 번째 유치주의자, 이것을 3, 4, 5, 6장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제가 이번 그 요약에서는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요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그리고 같은 종류끼리 모으기,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것은 K평균 알고리즘, 그리고 EM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집니다. 데이터를 모양을 발견하는 건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원 축소는 주성분 분석 PCA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보상과 처벌은 강화 학습이고,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를 이 강화 학습으로 발견을 합니다. 강화 학습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바로 이 강화 학습의 한 개념이고요. 자꾸 연습하면 아주 잘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킹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조그만 단위로 묶는 것입니다. 청킹은 단위로 묶어서 서로 조금씩 구별을 더 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B 테스트라고 하는 또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연관짓기는 회사에서 자주 쓰는 것인데, 연관 분석이라고 Association Analysis라고 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월마트, 한국의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마트 등등의 거의 모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세븐일레븐, GS25 같은 거의 모든 온라인 기업과 거의 모든 오프라인 기업에서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진열하거나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진열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 연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도 연관 분석을 해서 그 책들을 배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호칭으로는 Market Basket Analysis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둘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8장은 제목만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요약을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머신러닝이 펼치는 세상 10장을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머신러닝이 펼치는 세상 10장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디지털 모형들의 사교 생활을 한번 볼까요? 취업과 고용 시장에서는 이제 이건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가 벌어지고 있고요. 당신이 일자리를 찾고 X라고 하는 회사, A라고 하는 회사가 일할 사람을 찾는 경우에 여러분이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머신러닝 모형이, 면접관 모형이 당신의 모형과 면접을 볼 것이다. 놀랍죠? 지금 현재 서류는 벌써 그쪽에서 머신러닝 모형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 면접은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미래의 링크드인에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저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시장을 한번 볼까요? 당신의 모형이 수백만 번 가상의 데이트 체험을 한 후에 불과 몇 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적의 파트너군을 추천하고 상대방도 동일 프로세스를 밟아서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매칭 프로세스를 밟으면 조금 더 데이트 효율이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에 보면 미래에는 당신이 이용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당신의 모형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이에요. 제 생각엔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신의 모형은 당신이 일하거나 쉬거나 레저를 즐길 때, 잠을 잘 때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러낼 것이다.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디지털 모형은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학습합니다. 마치 실제 생활의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의 디지털 모형은 중요한 발견을 했을 때 당신하고 공유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모형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우리의 일부분이 됩니다. 미래의 가상공간, 실제 생활에서 시도할 가장 유망한 것들만 고르는 광대한 평행 세상이 될 것이고요. 이는 전 지구의 무의식, 즉 인류의 무의식 총합과 비슷할 것이라고 저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가 도래하는 것이죠. SY는 이 책을 요약하고 있는 저의 약자입니다. 공유하거나 share or not to share,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거나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가 있고, 당신의 데이터 종류는 공유 대상인 데이터 종류는 4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이미 공유 중인 데이터, 친구하고만 공유하는 데이터, 여러 회사하고 이미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고 아예 공유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자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링크드인, 이베이 등등에서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죠. 이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물건을 사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허용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올리는 게, 링크드인에 올리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고요. 아마존이나 아니면 넷플릭스 등에 여러분이 별점을 매기는 게 여러분한테도 이익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재밌는 프로그램인지 보는데도 유리하고요. 여러분 자체한테도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재밌게 보는가, 나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북 등등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죠. 자, 친구하고 동료하고만 공유하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뭐냐면, 페이스북은 이렇게 이미 공유 중인 데이터이기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가 약간 걸려 있는데요. 친구하고만 동료하고 공유하는 데이터하고도 걸려 있죠. 페이스북이 데이터와 모형을 이용해서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일을 자유롭게 하는데, 당신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페이스북이 제일 안 좋은 회사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저자의 견해가 아니라. 여러 회사와 공유하는 데이터를 볼까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미친 듯한 경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구글은 당신의 검색을, 아마존은 당신이 구입한 상품을, 캐피탈원이라는 회사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미친 듯이 수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이니까 신용카드를 추가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간신히 주거래은행하고 하나 딱 만들었는데, 캐피탈원은, 다른 은행들은 신용카드를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는데 캐피탈원은 미친 듯이 제한합니다. 매일매일 제 우체통에 광고 메일이 날아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우리나라는 우체통에 그런 안내 메일이 오진 않잖아요. 미국은 이메일이나 우리로 말하면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광고 메시지가 날아오지 않고, 아직도 우편을 통해서 광고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좀 미개한 사회, 아직 발전을 덜한 사회라고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면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 데이터를 상대로 분석하고 사용하는 문제점이 더욱더 심각해지죠. 즉, 친구하고 동료하고만 공유하는 데이터에서도 데이터의 오남용 문제가 있는데, 회사가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문제점은 아예 여러분이 공유하지 않는 데이터죠. 당신의 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 데이터는 치료책 발견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을 때도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를 좀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4종류로 데이터를 나눴고, 여러분의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공유 대책은 당신과 데이터 이용자 간의 정직한 중재기관을 도입한다고 저자는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더라고요. 이 섹션이. 마치 은행의 역할 같은 기관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보관하고 투자하고 이자를 반대급부로 제공하지만 당신이 맡긴 돈 자체를 훔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중재기관 1과 데이터 중재기관 2를 저자가 예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중재기관 1은 이렇게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회비를 받는 대가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중재기관의 약속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여러분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2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중재기관 2는 만약에 당신이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 사적 기업이면 마음에 굉장히 안 들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페이스북처럼. 그래서 대신
데이터 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밑에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은행 같은 사적 기업이 운영하는 중재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게 싫으면 데이터 조합에 가입을 하거나라는 것인데 저는 이 둘 다 그렇게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은행 같은 기관은 그래도 제 정보를 이용해 먹을 것이고 두 번째 데이터 조합 여러 가지 조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운영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Everybody's work는 nobody's work.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이 데이터 중재기관 아이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신경망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머신러닝으로 자동화될 방법에서 일자리를 사수할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 저자의 주장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저자가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 세상에서는요. 컴퓨터가 당신의 일을 하는 방법을 학습했다면 컴퓨터하고 경쟁하지 말고 이미 컴퓨터가 당신이 하는 일을 해버린다면 대신 컴퓨터를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는 일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죠. 관점을 전환하라. 컴퓨터하고 싸우지 말고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머신러닝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구인데 이 빅데이터는 감각기관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두뇌의 확장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싸우지 말고 이용하라는 것이죠. 대결사항은 사람과 기계가 아니고요. 사람과 기계가 아니고 그럼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결은 놀랍게도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 편에 빨리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계를 이용하고 신기술을 배워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상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미래의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초 수입으로 대체될 것이다. 머신러닝 업무가 계속해서 퍼지면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근무 시간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자는 간접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에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만 전체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게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실업급여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초 수입으로 대체될 것이다.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주장에 동조를 하는데 아직 이 전 세계적으로 기초 수입은 한두 개 국가에서 서구 유럽의 한두 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I hope so, but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하고 알고리즘이 스카이넷인가?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인가? 인간을 지배하는 나쁜 인공지능이 될 것인가? 구글하고 마스터 알고리즘의 통합이 미래의 악마의 머신러닝 스카이넷에 대항할 최선의 보증책은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더 거대한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를 읽다가 빵 터졌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서구권 친구들의 한계예요. 항상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5,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각각 정리된 그런 좀 약간 예전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교에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과학을 할 때 그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꼭 신과 악마의 이분법적 세계로 돌아가죠. 저는 그게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일단 이 저자는 그래도 서양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저의 코멘트인데요. 요거는 이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를 연상시키며 즉 미래의 악의 머신러닝과 미래의 신의 머신러닝이라는 것이죠. 바이러스와 치료제의 군비 경쟁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바이러스와 치료제의 군비 경쟁은 지구에서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얘네들은 끝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비드 바이러스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예를 들어서 지난 21세기 항생제의 발명 이후 지금까지 웬만한 병을 정복한 게 아니라 위생을 향상시킴으로써 평균 수명을 늘렸을 뿐
실제적으로는 바이러스와 경쟁에서는 아직까지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를 모두 멸절시키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kill them all. 모두를 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동양 철학적인 사고관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순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분법적인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선한 인공지능과 악한 인공지능은 바이러스하고 치료제처럼 서로 돕고 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매트릭스의 니오의 솔루션이 해답이다. 제가 이 책의 요약을 시작할 때 제 1장의 첫 부분에서 해당 영상을 보여드렸죠. 다시 잠깐만 보고 올까요? 니오의 대답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기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니오, 선한 인공지능은 악한 인공지능 기계에게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선한 인공지능 니오는 대답이 I wanna win,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가 대답이 아니고 peace, 악한 인공지능과 선한 인공지능은 서로 끝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둘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판단하는 인공지능의 미래입니다. 즉 미래의 인공지능은 바이러스도 있고 치료제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지능 기계들이 세상을 꽉 잡게 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기계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여러분이 주인된 입장으로서 입력과 출력 양쪽에서 계속 확인하라고 저자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입력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세우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계들이 목표를 세우는 것을 확인하고 출력을 보고 당신이 요구한 걸 얻었는지 확인하고 계속 기계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기계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통제력을 잃으면 실제로 우리는 기계의 노예가 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계에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처럼 당신은 손해를 볼 것이다. 머신러닝은 그러면 당신의 이해를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이해만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충분히 발전된 인공지능이라면 신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원래 이 말은 저도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코스모스에 읽었는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말은 충분히 발전한 기술 문명이라면 신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문입니다. 즉 만약에 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고대인들에게 외계인이 나타나서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외계인이 나타나서 강림한다면 일본 만화 가이버처럼 강림한다면 그 지구에 살던 우리 원시 부족은 외계인을 본다면 신처럼 느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을 쏘면 그것은 천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레이저를 쏘면 번개를 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충분히 발전한 인공지능이라면 신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신의 일부분을 이미 만들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하죠. 때문에 누가 감독자를 총감독수로 감독할 것인가. 그래서 감독자는 기계제어에 참여한 여러분 개개인인데 총감독으로 감독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막강한 이슈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예측만 할 수도 없고 비관적인 예측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구 사회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는 건재한데 아직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르펜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서구 민주주의도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극좌나 극우 같은 사람들에서 점령될 수가 있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지금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 룰을 깨는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인류 문명에 제도적으로 도입한 그리스 문명도 마지막에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기주의자 정치인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민주주의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생겨나지만. 그래서 기계를 누가 감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통제권 문제로 귀결되고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면 싸움은 이제 시작됐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민주주의. 두 번째 길은 사실상의 독재입니다. 기계에 의한 독재니까 훨씬 더 무섭죠. 히틀러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 히틀러가 죽으면 이제 사회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데 기계가 완벽한 독재를 한번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민주주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와 저의 생각입니다. 진화. 두 번째 막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이고요. 커즈와일이라고 특이점이 왔다라고 재밌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커즈와일이냐면 이 책의 저자고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뇌를 컴퓨터 전자 클라우드에 업로딩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인간이죠. 자, 기계의 지능은 지수적으로 발전해서 2043년, 제가 이게 2043년인지 2046년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이 책에 의하면 특이점, singularity에 도달해서 인류는 이제 드디어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기계가 인류를 대체할 것이다. 인류를 앞서는 기술이 특이점에서 탄생한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 특이한 기술에 편승하겠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이 특이점, singularity라는 것은 특히 무슨 뜻이냐면 수학적 관점에서는 원래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함수가 무한대가 되는 점, 그런 값들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n이라고 하는 수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죠. 물리학에서는 블랙홀 밀도가 무한대가 되듯이 블랙홀이 무한대입니다. 특이점의 문제점은 실제로 이 친구들은 실제로 존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블랙홀도 여러분 우주가 지금까지 겪어온 137억 년인가 138억 년인가 하는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나면 블랙홀도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점도 결국은 소멸하는 것이죠. 물리학에서 어떤 이론이 무한대를 예측하면 그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랙홀도 양자 효과를 감안하면 밀도를 무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물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소멸돼서 그렇지. 저자가 이 커즈와일에 대한 반박은 뭐냐면 기술의 진보 곡선은 지수함수가 아니고 S자 곡선이다. 어느 순간 급성장한 후 어느 순간 덜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견해에 동조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이 저자의 이 글의 이 파트를 읽자마자 저자의 글에 저는 완전히 동의하게 됐습니다. S자 곡선은 처음엔 지수함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엄청나게 빨리 크는 걸로 상상하기 쉽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둔화됩니다. 여러분 아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그 병아리나 초기 며칠, 초기 몇 달, 초기 몇 년은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인간은 10m가 넘어야 돼요. 성인이 됐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사춘기 때 마지막으로 세게 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크잖아요. 잘 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기술 발전은 반드시 둔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생명의 세계에서 진화의 세계에서 캄브리아 대폭발 때 생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태엽이라고 할 만큼 진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생명의 진화도 S자 곡선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술 진화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생명 또는 기술 진화는 크게 발전하다가 쉬다가를 반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비판하는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블랙홀의 표면과 같다고 했는데 사상의 지평선과 이벤트 호라이즌과 같다고 했는데 즉 커즈와일은 특이점 너머는 기술 진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저자는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이미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멀쩡하다. 기계에 아직 지배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거리라고 저자는 우리를 안심하고 있습니다. I hope so.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물론 악한 인공지능 기계가 이길 수도 있죠.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의 이 저자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특이점이 온 게 아니라 상전이 현상이다. Phase transformation. 상전이 현상. Phase 상전이 transformation. 상전이 현상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공지능의 실행 단계를 해석 못하는 단계에 들어간 게 상전이 현상이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 머신러닝을 배울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예측해내고 실제로 효과도 좋은데, 인간이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데, 문제는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효과는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저자는 이렇게 상전이 현상이 이미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인류의 긍정적인 진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브리아 생명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저자는. 하지만 그게 영원히 그 속도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t like Kurzweil. Kurzweil과는 반대되는 견해죠. Kurzweil은 캄브리아 생명 대폭발이 그 속도가 영원히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면은 이제 우리의 세상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창조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세상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계나 수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몇천 년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 오고 있고, 지난 100년간 엄청난 발전을 했고, 지난 50년간 그리고 지난 20년간 가속적으로 지금 그 상전이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특이점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부분적으로 창조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거의 근본적으로 창조하고 있죠. 왜냐?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를 창조하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기계.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기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일을 해줄 기계는 100년 전부터 우리가 자동차의 세상, 증기기관의 세상 200년 전부터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신에 생각할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면에서요. 인공지능의 상전이는 임계점이지, 임계점, 튜링점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곧 자연의 변화를 앞지르는 때가 온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연의 학습도 3단계를 거치는데 진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 종의 두뇌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뇌의 발전이 일어나면 이제 문화를 형성해서 문화가 발전을 시키는 거죠. 진화, 두뇌, 문화, 이렇게 3단계로 거친다는데요. 저자의 주장은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산물이고, 진화가 먼저 일어나서 다양한 종이 생성이 돼야 되고요. 각 종들은 그 다음에 두뇌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한 하나하나의 종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때는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산물이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더 빨리 학습한다.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문화가 더 커진 두뇌와 함께 진화를 했지 퇴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창조물과 함께 진화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저자는 보고 있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믿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의 상전이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도 급격한 변화 후에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계속 안심시키고 있어요. 장애물 하나를 극복했다고 무제한적인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1940년대에 사실은 개념이 나왔어요. 1939년인가 41년인가 개념이 나왔는데, 퍼셉트론 개념이 그때 나왔는데 그거를 50년 동안 발전을 못 시켰어요. 발전을 못 시키고 다른 짓 하다가 1979년, 80년에 글자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난관을 겪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드디어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예를 들어서 2012년이나 2014년부터 딥러닝 모델이 드디어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20년대는 마스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 장애물을 하나를 극복했다고 무제한적인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꼭 다음에 올 기술 장애물에 의해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증빙은 할 수 없지만 심증적으로 믿음이 가요. 심증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제 마음이 이 저자의 주장에 동조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저자는 커즈와일보다 훨씬 나아요. 커즈와일은 제가 이 책 요약의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영화 귀를 기울이면과 영화 라스트 레터를 설명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은 선형적인 영화고, 라스트 레터는 비선형적인 영화여서 라스트 레터가 훨씬 더 위대한 영화라고, 훨씬 더 우리 인생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즈와일은 선형적인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생각 자체가 선형적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생각 자체가 비선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하는 모든 주장이 맞다라고는 저도 제가 기술을 잘 모르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 저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요약을 다 마쳤고 제가 요 요약 섹션에서 이 책의 요약 섹션에서 말하지 않는 게 머신러닝이 펼치는 세상 10장에서 별로 제가 읽어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섹션들이 있었어요. 디지털 공유, 섹스, 거짓말, 그리고 머신러닝, 디지털 거울, 전쟁터에서 인간은 싸우지 않는다. 이 섹션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놨거나 너무 또 어렵게 써가지고 별로 이렇게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쓴 섹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머신러닝은 이게 제목을 보면 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그 섹션을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어렵게 쓴 거죠. 나머지들은 전쟁터에서 인간이 싸우지 않는다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미 드론이 뜨고 있어서 드론에서 자동 조종으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조종을 하지만 자동 조종 모듈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만 업로딩하면 광활한 전쟁터에서 우리 편 기계가 아닌 상대편 기계가 움직이면 로켓을 발사해, 헬파이어를 발사해 라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t That Important 섹션은 제가 요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좀 길었지만 10장 이것이 머신러닝이 펼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디지털 모형들의 사교 생활부터 진화 두 번째 막이 시작됐다까지 모두 요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마스터 알고리즘 이 책에 대해서 우리는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 챕터 1과 챕터 10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챕터 2에서. 그리고 제가 이 책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챕터 3에서 챕터 7까지 지도학습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머신러닝을 배우시려는 분들은 이 챕터 3과 챕터 7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8 비지도학습에 대해서는 언급만 했고요. 시간상 언급만 했고 챕터 9 저자가 밀고 있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거듭 말하지만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그리고 연구자들의 시간에 걸친 검증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제가 읽고 평가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마무리 소개를 하자면 저는 플로우가 보이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제1저자로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책들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다른 역사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천천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스터 알고리즘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